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들면 쓸 손이 없어서 해봤더니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들 눈이 막 똘망똘망 한 걸 보니까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 어떤 다른 설교보다는 좀 덜 졸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반은 맞다고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제가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전공이 이제 기독교 사회윤리학이라고 해서 사회학적인 분석에서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으로 가는 요 코스를 항상 밟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프닝부터 사회학적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같은 어떤 작고 예쁜 사례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 변동으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재미가 처음에는 막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기 선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제 전공 분야에서 전달을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회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뭐 괜히 어줍지 않게 상담학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이 주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14년 정도 여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언젠가 기억이 나요. 한 친구가 정말 심각한 얼굴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교수님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쵸. 예,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죄다 여자이고, 저는 재앙 라인이에요. 예, 재앙 라인은 뭔가 하면 여중, 여고, 여대. 네, 이걸 이제 재앙 라인이라고 하는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사랑법이라고 해서 혹시 무슨 어떤 테크닉을 알려주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21세기 육체 사회라는 굉장히 무거운 바로 저 어떤 사회적인 이 세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애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연애를 하나의 그 법칙처럼요. 어느 하나만큼 꼭 붙잡고 우리의 각각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연애들을 어떻게 하나의 정점으로 수렴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그 설교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질문 시간을 많이 하겠지만 제 생각에 예, 아주 짧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고요. 자, 사비 시대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비 안일비자입니다. 네 가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예배 세팅이다 보니까 막 여러분하고 막 질문하고 막 대답하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가요? 혹시 사비 맞추실 수 있는 학생 있나요? 학생이나 청년? 여러분들은 요즘에 네 가지를 안 한대요. 연애, 결혼, 출산? 하나 모르겠어요. 예, 얼굴 보니까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섹스. 이 네 가지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성윤리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세 개만 안 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 연애를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같이 윤리학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러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다니도록 요청을 받았었는데 한 10년 이러고 다니는 동안 세상이 바뀌었어요. 빠르게 바뀌었는데 뭔가 하면 이제는 성관계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사회가 되게 아름답게 가고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심각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연애, 결혼, 출산을 안 하겠다는 건 내 생존을 위해서죠.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MZ 세대의 청년들이라면 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세팅에서 나는 연애할 시간도 없고 결혼, 출산은 어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팅은 대충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 한 10년 정도 많은 친구들이 이 셋은 포기하더라도 나는 20대, 30대 혹은 40대의 건강한 몸이잖아.
근데 내가 이 셋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나의 생물학적인 성적 에너지까지도 자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네 번째의 성관계의 부분은 전혀 자제하지 않았던, 그랬던 한 10년 정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사회라는 소마틱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마틱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는요, 그 영국의 브라이언 터너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그 이제 발견한 거죠. 창조한 게 아니라 후기 근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사회가 육체 사회구나 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이 언제 육체를 안 가진 적이 있었나요? 우리 모두 육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 하필 후기 근대 사회를 육체 사회라고 했을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학적으로 몸을 쓰는데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 기능이 있대요. 첫째는 생산 노동을 할 때 우리 몸을 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회학적으로 몸을 쓰는 세 가지 기능을 했더니 먹는 거요. 이런 그건 생물학적 기능이에요. 그건 사회학적 기능이 아니죠. 관계 안에서 몸을 쓰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학적 기능이란. 근데 생산 노동할 때 우리 몸을 쓰죠. 근데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몸 쓰면서 생산 노동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계 안에서 몸을 쓰는 일은 재생산입니다. 즉 출산. 출산을 위해서 몸을 쓰는 일도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남은 건 뭘까요? 그 브라이언 터너의 말에 따르면 성관계를 위해서 몸을 쓰는 몸, 즉 즐기기 위한 몸, 그거 하나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사회는 점차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장되는 방식으로 이 사회는 육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관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뭐 이 텔레비전 같은 데 예능물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그쵸? 말랑말랑한 버전부터 아예 뭐 굉장히 노골적인 이야기까지를 해나가는 수많은 이 어떤 연애와 뭐 특히 그 혼외의 결혼과 관련이 없는 어떤 성의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컨텐츠화 돼가지고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많이들 혼란스럽고, 또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서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대학 사회에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조차도 거의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non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소위 말해서 이 대학가나 아니면 청년 문화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나는 뭐 비난받더라도 소외되더라도 그냥 내 방식대로 크리스찬의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어쩌면 이 중에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 오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나는 뭐 20대 30대 젊은이니까 세대를 따라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두 부류의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수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적어봤습니다만, 이거는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회학자가요, 사랑의 모형 혹은 사랑의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합리적 사랑이라고 나누었는데, 지금 21세기 육체 사회에서 가장 팽배한 사랑은 저 사회학적 모형 중에서는 합리적 사랑입니다. 이걸 알려면 대충 어떤 사랑들인지 특징을 좀 알아야겠죠. 짧게 말씀드리면 패션, 열정적 사랑,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는 케미스트리, 즉 화학작용이 막 발동을 해서 보면 막 가슴이 막 빨리 뛰고요, 막 식은땀도 나고요, 예, 막 너무 좋은, 그러니까 몸이 좋은 그런 단계의 사랑을 열정적 사랑이라고 하죠. 길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배 시간이라 대답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길어야 정말 길어야 3년인데
대부분은 3개월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열정적 사랑에 그 열정이 식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식지 않고 쭉 간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심장이 뛰면서 평생을 살겠어요. 그 패션 앤 러브가 있었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쭉 있겠지만 이게 지배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주로 제도가 없어졌네요. 제가 했나요? 예. 제도가 이 열정을 억압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수렵 채집 사회 뭐 이런 거 있죠. 즉 내가 지킬 신분도 없고요. 내가 지킬 윤리규범도 없고요. 내가 지킬 가산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막 너무 패션, 너 딱 내 타입이야. 그럼 둘이 손잡고 동굴. 예. 아니면 손잡고 물레방아. 그러니까 이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저 패션의 러브만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리고 아무도 저걸 제재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시절부터 저 패션의 러브가 윤리 규범적으로 옳지 않아. 너희는 사랑에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열정만으로 살면 안 돼. 최소한 그 열정이 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 한 슬라이드만 가지고도 하려면 막 2~3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낭만적 사랑으로 넘어가고자 함인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랑은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익숙한 사랑의 앞에 붙이면 사랑은 낭만적이에요. 로맨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학에서 로맨틱도 이게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다 로맨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유래가 12세기 유럽의 궁정 문화에서 시작했대요. 즉 제도가 저 열정을 너무너무 강하게 제한하던 전통 사회에서 패션이 있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왕이고 저기 막 내가 가슴 떨려하는 저 친구는 막 여종이야. 우리 둘이 어떻게 결혼해요? 그쵸? 못하죠. 그 다음에 막 나 얼굴도 모르고 시집 왔는데 나 이제 왕비인데 와봤더니 왕은 내 타입이 아니야. 근데 막 나를 지키는 기사가 딱 나랑 막 패션. 이거 어떡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패션대로 사랑을 하면 능지처참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절에서는 다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서 막 이제 모두 제도가 이렇게 억압하고 있던 당시에 유럽은 더군다나 크리스찬 문화였잖아요. 그러던 당시에 이것도 굉장히 긴 건데 짧게 말하자면 그러던 당시에 약간 기독교적인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들키면 죽는데도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12세기 궁정 문화에서 시작했대요. 그래서 only you, 너밖에 없어. 평생 너만을 사랑해. 너는 대체 불가능해. 뭐 이런 사랑 있죠. 뭐 들켜도 우리 둘이 죽을래요. 로미오 앤 줄리엣. 뭐 이런 사랑들이 만들어졌는데 12세기부터 최소한 18세기까지는 이 사랑은 결혼으로 결실을 못 맺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전통 사회에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신분이 제한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행히도 만약에 패션이 있는데 거기에 낭만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이런 것을 당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산업사회 이후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도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낭만적 결혼이 가능해진 사회. 여기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낭만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패션을 잘 조절하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것이 가능한 산업사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사랑이 어떻게 변한이라고 얘기한 건 사랑의 본질은 안 변하지만 이 사랑을 사회가 어떤 걸 옳고 어떤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규범이나 제한의 부분들은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닥친 사랑은 합리적 사랑이에요. 이 둘하고 달라요. 저기 탈성적 전문가 개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제가 별로 안 유명하다 보니까
저 단어를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요즘에 핵개인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Nuclear individual. 근데 그거는 나오자마자 막 그 유명하게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했죠. 저거는 2009년도에 내가 벌써 관찰한 건데 막 이랬는데, 즉 왜 여러분의 지금 사랑이 3일 넘어서 4B가 되었는지, 심지어 사랑이 탈각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걸 설명하기가 좋은 단어인데, 적어도 낭만적 결혼이 가능하던 산업사회 초기에는요, 둘이 사랑해서 만든 낭만적 결혼, 그 낭만적 가정이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리한 세팅이었어요. 왜냐하면 외벌이가 가능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하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외벌이가 가능할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외벌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남자가 외벌이를 하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여자는 뭐 하면 되죠? 예, 집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스윗 홈으로 가꾸면서 남편이 돌아와서 쉴 수 있게 하고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데 내 전업을 다하는, 이름하여 전업주부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엄마 아빠가 그 세팅에서 여지껏 쭉 살고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근대 초중기형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낭만적 결혼의 이상은 그때가 제일 잘 작동했어요. 이 제도 안에서.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개신교가 그때 막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고 자란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가 항상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윤리규범을 통해서 들어왔던 부부상, 아름다운 부부상은 그런 상이었죠. 근데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1997년 이후의 세대는요, 이제 2인 1조의 삶을 생존하기에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탈성적 전문가 개인이란 누군가 하면요,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제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문가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해요. 바로 이런 시절에 잠깐 한 10년쯤 있었던 합리적 사랑은, 저는 사랑이란 말을 붙이고 싶지 않은데, 이 합리적 사랑은요, 합류하는 동안만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감이 안 오죠. 낭만적 사랑하고 뭐가 다르지? 낭만적 사랑도 합류하다가 헤어지기도 하는데, 헤어지니까 우리의 가사가 그렇게 아픈 거잖아. 유행가 가사 보면. 예, 근데 합리적 사랑은 합류하는 동안만 하는 사랑이라면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산업사회 이후의 낭만적 사랑은요, 사실은 낭만적 사랑을 하면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를 전제하죠? 그 어떤 방해물이 없다면 결혼까지를 할 수 있을 사랑을 하는 게 낭만적 사랑이에요. 하지만 합리적 사랑은 전제가 달라요. 합리적 사랑은 어디까지 하는 사랑인가 하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유형으로 나누자면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노키즈가 물론 노키즈가 모두가 다 합리적이라는 뜻은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노키즈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갈라설 때 그게 좋잖아. 말하자면 마치 기브 앤 테이크 계약서를 쓰듯이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우리 둘이는 월급에서 얼마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 처음에 우리가 합류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로 했던 조건이 바뀌었어. 그러면 합류를 그친다는 말은 이혼이죠. 그런 것을 쿨하다 내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면 그 사랑은 결혼했다 이혼을 하더라도 합리적 사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낭만적 사랑은, 낭만적 결혼은요, 뭐 우여곡절하다 이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경우는 둘 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고 싶었던 사랑이에요. 즉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서로 힘든 사랑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낭만적 사랑에는 있는데 합리적 사랑이 없는 거는요.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나 나의 자원이나 나의 시간이나 어떤 나의 무엇을 기꺼이 내어주어 왔는가? 그러고 싶은가? 만약 그런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든 아니면 그런 사랑을 꿈꾸든 그건 낭만적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핑크빛 연애를 꿈꾸면서도 나는 최소한 키가 180은 되는 남자여야 돼. 뭐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지? 아니 남자가 뭐 정규직이 아니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조건을 생각하면서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사랑을 해보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회학적으로는 제가 뭐 도덕 판단을 하진 않겠지만 사회학적으로는 합리적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내가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합류하기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뒤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이거 막 보고 싶죠. 예. 그래서 그 그림 두 개는 제가 확 빨리 지나왔습니다만 딴 거 아니고 그래서 서로 합류하기에 유리한 몸이 되고자 어필하느라고 인형같이 몸을 갖고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좀 볼래요? 그래도? 예, 이거 사람이거든요. 예, 이거 구경 안 해보셨어요? 전 깜짝 놀랐는데 예, 요즘에 몸을 관리하는 분들 많죠. 예, 그래서 관리하다 정말 그 여러분 바비 인형이 얼마나 사회학적으로 무서운 인형인 줄 아세요? 그 인형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인간 아기를 닮지 않고 성인 여성을 닮은 인형이에요. 즉 그 인형을 가지고 노는 많은 소녀들에게 이런 여성이 되지 않으면 너는 픽업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내면화를 시켰던 인형이죠. 그래서 그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옷을 입히고 벗기고 예, 그래가면서 놀면서 급기야 저렇게까지 뭐 우리는 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표준 사이즈라는 게 있죠. 어떻게 인간의 몸이 표준 사이즈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표준 사이즈 혹은 내지는 아름다운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마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저 여자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약관인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잘렸는데 이분은 그 이번에 그 영화도 나와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름을 알고 있을 켄, 즉 바비의 남자친구를 닮고 싶은 남학생이 아니죠. 남자인데 이분은 제가 이걸 캡처할 때까지만 해도 성형수술을 몇 번 했다고 돼 있죠? 아 여기 내가 없앴구나. 성형수술을요 100몇 번을 했어요. 근데 얼굴만 한 게 아니라 이 갈비도 완전히 그 캔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갈비뼈를 다 안 두고 멀쩡한 갈비뼈를 몇 개 뺐거든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되게 잘 벌어요. 성형 컨설턴트로. 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면으로 돈 잘 번대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으로부터 되게 멀리 있는 예, 셈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합리적 사랑을 하다 보니까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절이 온 거죠.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낭만적 사랑은요 사실 패션 플러스 헌신 그게 낭만적 사랑인데 합리적 사랑은 반드시 패션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나를 채워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사랑이고 그게 지금 많은 부분을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죠. 전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연애 프로그램들 잘 못 보는데 요즘에 뭐 여자 1호, 2호 뭐 아니면 뭐 옥순이 뭐 어쨌든 막 이상한 이름 있으면서 막 그런 연애 프로그램 되게 많죠. 옥자예요? 모르겠어요. 이름도 되게 독특하던데. 근데 그런데 보면 나중에 막 조건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막 호감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그쵸? 막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하잖아요. 그거 사실은 다 합리적 사랑의 내면화가 되어 있는 컨텐츠들인 거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평범하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연봉 1억 5천에 뭐 의사래. 그럼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예, 이 부분은 패션이 작동한 것도 아니고 헌신이 작동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랑 합류함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함을 줄 것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거죠. 사람은 놀랍게도 제도에 의해서 제도가 평가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 감정이 조종당해요. 이걸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 이걸 내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방금 떨렸잖아. 뭐 때문에 떨린 거예요? 저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만 지금 박진영 노래죠. 제가 특강 가면 항상 누구 한 사람 나와서 불러볼래요 하는데 여긴 예배 시간이라서 체험 못 하겠어요. 저는 저 노래가 나왔을 때 야, 정확하게 육체 사회의 인간 응시를 이렇게 노래로 보여주는구나. 전 한 아티스트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문화라는 건요, 그 사회를 너무나 빨리 포착해요. 지금 저 노래의 주인공 남자는요, 저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여자랑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딱 저 여자를 이렇게 몸을 전체를 본 것도 아니에요. 딱 두 군데 때문에 저 여자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어머님이 누구시냐고, 어떻게 널 이렇게 키우셨냐고 칭찬까지 하고 있어요. 자, 어디하고 어디죠? 예배 시간에 대답 못 하겠죠. 예, 가는 허리와 풍만한 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정확하게 너무나 무서운 건데요. 한 사람을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즉 기능 뭐죠? 섹슈얼하게 나는 가는 허리와 풍만한 힙을 보면 나는 성적으로 흥분해.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랑 합류할 수 있어. 언제까지만? 허리가 안 뚱뚱해지고 힙이 안 처질 때까지만 나랑 합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의 함의는요, 저게 몸이 됐든 자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게 너에게 나를 설레게 했던, 제도적으로 설레게 했던, 그게 너에게 있는 동안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 사랑이에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나에게 더 이상 그런 거죠. 오빠, 난 오빠 연봉이 높아서 좋아했던 건데 오빠 구조조정 당했다며? 바이. 뭐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 나는 너의 그 가는 허리와 애플 힙이 좋았는데 허리가 지금 몇이니? 뭐 이러면서 바이. 그게 가능한 게 합리적 사랑의 엔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에 굉장히 팽배한 이 요즘 사랑에, 그건 요즘 친구들이 말하자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제도가 요구하는 일종의 사랑법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합리적 사랑에다가 이 사랑이란 말을 붙이는 걸 되게 이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합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 다음이 곧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합류에는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동안만 합류하려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저기다가 갖다 놔 버렸는데, 이미 벌써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딥 러닝이 가능한 섹스 로봇을 나의 파트너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인간과 가깝냐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합리적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로봇은 허리가 뚱뚱해질 이유가 없죠. 힙이 처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맞춰요. 딥 러닝이 되기 때문에 내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저 아는 후배도, 너무 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엄청나게 큰 시련의 상처를 입고 영국에서 포토그래퍼로 일하는 친구인데, 언젠가 누나 내 새 여자친구야,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예, 저렇게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참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사실은 사비의 시절에 그래서 사랑이 뭐지? 그래서 섹슈얼 러브란 건 그 사랑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하지? 이걸 물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을 정의할 때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사랑을 하든지 이것이 있는지를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원칙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조그맣게 써가지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 초월을 자발적으로 하는 힘이 그 사랑 안에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이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청년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랑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랑엔 사실 저 자기 초월, 자발적인 자기 초월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인간이 어떻게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요런 인간들은 해요. 누군가 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동안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초월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초월이란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설레요. 저 사람 보면 막 가슴에 떨리고 막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 저 자매와 혹은 그 자매니까 저 형제와 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형제가 날 좋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자매가 예 나를 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청년부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인터액션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의 그 기도와 별도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욕구를 채우려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그건 미안한 말이지만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가 요청하는 합류를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 뿐이죠. 정말 사랑에는요. 계산이 아닌 자기 초월이 기꺼이 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자기 초월을 왜 하냐 하면 너를 건설하고 살리고 지키고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라고 저기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기꺼이 나를 초월하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이렇게 나를 초월해 간 이 결과가 너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너를 건설하고 너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돌아올 건데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거나 말거나 아담이에요. 제가 아담을 굉장히 심플하게 그렸는데 태초의 사람 아담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저렇게 원래는 하나로 만드셨다가 그렇죠? 옆구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첼라라는 말은 옆구리란 말도 있지만 뭐 갈빗바란 말도 있지만 산 등성이란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 법궤를 담아놓으면 그 이제 하나님의 법궤 담아놓은 그 장식품에 이렇게 양쪽 끝에 이렇게 마주보게 이걸 위해서 인이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식품이 있어요. 둘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것도 첼라라고 불러요. 즉 저거는요. 자매야, 너는 내 옆구리에 갈비뼈에 불과해. 넌 나의 종속물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정말 상응하는 마주보고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동등한 존재이지만 성격상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성질상 다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대가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주보면서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으로 서로를 건설할 수 있는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두 번째 얘기했던 너를 건설하는 이걸 성경 번역에서는 상응하는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이 상호 도움.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아직도 못소리야. 너 아직도 애인이 없어. 이런 걸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초조해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 시대의 어떤 제도나 문화에 흔들리고 있는 나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혐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진지하게 묻고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나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저 사람을 건설하는 일에 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잘 자라게 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나의 자산, 에너지,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을 건네주고 있나? 이걸 기꺼이 하고 있나? 사실은 이걸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이건 여자만 물어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남자는 돈으로 하고 여자는 미모로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성경책 보세요. 어디 그런 거 써 있어요? 예, 성경에 그림 다시 갈까요? 성경에 저렇게 나누어서 마주보고 서로를 도우라고 하셨지. 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돈으로 해라. 여자는 예쁘게 몸을 가꾸고 그 다음에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전업주부 하는 거로 해라. 이렇게 제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너가 가진 너의 재능, 내가 너에게 부여한 기프트, 카리즈마, 성품 그걸 가지고 기꺼이 사랑하는 너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어주렴. 그리고 기왕이면 그게 상호적인 것 그거를 연애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상응하는 돕는 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돕는 배필이란 단어를 대부분 이걸 일방향으로 많이 생각해요.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성경 텍스트 잘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마주범 같은 도움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뜻은 서로 상응하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함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도우면 그건 연애고 왔다 갔다가 안 돼서 한 방향으로만 가면 그건 뭐죠? 짝사랑이고 그쵸? 저는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슬프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쪽에서 안 오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크리스찬의 사랑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을 건설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조금 우리를 좀 짝사랑을 많이 하신 것 같죠. 계속해서 나를 내어주는데 막 나를 막 비워주고 막 열심히 내어주는데 예, 사람들이 그만큼을 상응을 안 하죠. 그래도 짝사랑도 사랑이에요. 중요한 건 이 두 원칙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든 이걸 항상 물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 이기적으로 둘이 알콩달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뭔가가 넘쳐나서 그게 이웃에게 흘러가는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와, 교수님, 저는 설교 들으면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과제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둘이 만나서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흘러 넘치라고요? 근데 그것은 원칙이기는 해요. 쉘던 베너컨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환상으로 자기랑 잘 맞는 여자를 만나서 둘이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심지어 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고 싶지 않아서 아기를 안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저보다도 훨씬 윗세대 분인데 그 둘이는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근데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잘못 산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쩌자고 나 이 사랑하는 반쪽을 데려가십니까? 기도 중에 그가 깨달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의 내용들을 쓴 책이 잔인한 자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 둘의 사랑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데려갔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벌 주시려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고 전 그렇지 않다라고 전 고백해요. 오히려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깨달음은 뭔가 하면 우리 둘의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우리 둘만 좋았구나. 우리의 사랑이 전혀 어느 누구에게도 흘러가지 않았구나.
그건 자녀에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예수님처럼 온 우주를 향해서 흘러가게 할 만큼의 레벨은 안 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 하나, 둘에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로 자녀까지는, 아까 제가 딩크는 항상 이기적인가요? 했지만 자녀까지는 제가 너무 책임을 못 지겠어요 싶은 친구들이라도 만약에 그러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최소한 그러면 조금 시간이나 어떤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청년부를 뭐 돕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누군가를 또 케어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의 힘이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전 그게 크리스찬의 사랑의 세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잘 잡고 있어야 어떤 사랑을 해도 저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라이드가 2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시선의 윤리 이 부분은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와, 이건 뭐 숙제가 막 너무 많은데 차라리 사랑 안 하고 말아요.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많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제가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이거 읽고 나면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쵸?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맥락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찍어버려라 뭐 그런 거 있죠? 예, 뭐 지옥에 던져지고 막 이러면 이거 사랑에 대한 본문 맞아? 이러면서 놀랄까봐 제가 이 속에다 숨겼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시선의 윤리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리학자를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방점은 찍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지라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라는 거죠?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볼 때 여러분의 이 눈은요, 눈부터 회개해야 돼요. 요즘 같은 육체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요? 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모멸감이 없습니다만 20대 30대 때 가장 속상했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전문가로 누굴 만나도 대부분의 남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스캐닝을 해요. 아주 빠르게 눈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건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평가 다 나오는 거죠. 다리 뚱뚱한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런 눈빛을 90% 이상을 보게 됐었어요. 근데 안 그런 남자 목사님들 몇 분을 보면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네, 이런 생각이. 왜요? 그 사람을, 나를 만났을 때 뭐로 보는 거죠? 그냥 한 인격체, 내가 알아가야 할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초청한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의 내용을 전해줄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바라보라는 이야기로 저는 저 얘기를 읽습니다. 저거는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이거를 어떻게 음욕을 안 품나요? 막 눈 빼고 손 빼라는 게 이게 너무 엄격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밖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갑니다만, 그건 바울의 리딩이고, 저는 하면 이제 남편 화내죠. 네가 감히 바울의 리딩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랍비에게 그렇게 물으셨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주시거든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 근데 제가 읽을 때는 저게 그렇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저렇게 음욕을 품고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음욕이란 성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이기심, 내가 써먹을 것, 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활용할까, 이런,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그거 극복 못할 거엔 차라리 눈 빼라. 이 얘기인 거죠. 그 사람의 경계, 바운더리를 지켜주지 못할 바에는 네 손을 아예 없애라. 저는 이런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가능하려면 기승전 결국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전체, 여러분을 온전히 누구로 채우면 가능할까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리스도로 채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사랑법은 1, 2, 3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사실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너무 막 무슨 그 순교자의 자세로 너무 안 되지만 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하겠어요 하고 애쓸 거 없어요. 먼저 기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기,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흘러넘칠 수가 있고, 그 중에 어떤 누군가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의 색깔이 우정이 아니라 에로스, 그쵸? 성적 사랑, 떨리는 패션의 부분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제한하지는 마세요. 우정이 사랑도 되고, 그쵸? 사랑이 우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의 색깔보다는 사랑의 원칙이고, 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 바탕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사랑의 경줄이라고 해서 항상 엔딩을 하는데요. 경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막 트로트 제목 같기도 하고 저게 뭔가요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할 때 경자 있죠. 그 경자 여러분 한자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라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보면 실사변이에요. 실사변에 어떻게 이 형상을 하는 건데, 실을 세로로 고정해 놓고 하는 작업, 요런 모양의 조합이 되어 있어요. 고대에 실을 세로로 고정해 놓고 하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 있었을까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실을 세로로 다 고정을 해놓고 하는 작업. 배짜기. 그쵸? 예, 그렇게 해야지. 옷감은 다 그렇게 짜요. 예, 사실은 경이란 말은 고정되어 있는 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뭐 시절이 뭐 수렵 채집사회든 전통사회든 후기 근대사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를 바로 그 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이 딱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쪽복음이었잖아요. 그걸 흔들리지 않게 꽉 묶었던 그 부분도 하나하나를 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즉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잘 담아낸 굉장히 멋진 텍스트를 저 카터 헤이워드라는 여자 조직 신학자인데요. Our Passion for Justice라는 책에서 읽었어요. 저 책의 구절을 인용하는 걸로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엔딩을 하곤 해요. 이게 짧게 하고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 교수님 왜 영어로 가져오셨어요? 좀 번역을 하시죠. 예, 제 페미니즘과 기독교 맥락들에는 번역이 있는데 영어가 일단 쉬워요. 그리고 저 영어가 좀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번역하면서 쉬우니까 읽겠습니다만, 너무 일단 책 제목도 멋있지 않아요? Our passion, 우리의 열정, 에로틱한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For justice, 정의를 위한 우리의 passion. 우리의 성애는 그냥 우리 둘이 알콩달콩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For justice, 세상을 향한 정의를 향한 힘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저기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To say I love you. 예, 여러분 막 갑자기 뿌듯하죠. 예, 통역 안 해도 되겠죠? 금방 번역됐죠?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요, is to say that, 뭐라고 말하는 거래요? You are not mine, rather your own.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너 자신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 그런 세대지만 제 세대는요, 남자가 너 내 거 해라 이런 말하면 설렜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업주부, 그쵸? 내 거 하고 집에 가 있기.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하나의 세팅이었을 당시에는 그 말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랑 고백으로 읽혔던 적도 있었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는 건 너는 너 자신의 것이야.
너는 너의 의미를 이 땅에서 건설해 갈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to say 어디 갔죠? 예, to love you, 널 사랑한다는 것은요, is to advocate your right, your space, yourself. 그 널 사랑한다는 거는요, 너의 권리를 막 옹호해 주고요, 너의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너를 너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And to struggle with you rather than against you. 너랑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랑 손 잡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초기에 항상 친구들이 그러죠. 예,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둘이 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의 힘으로 손 잡고 함께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In our learning to claim our power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주장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걸 채워서 의욕하자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21세기 육체 사회. 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컨텐츠 안에서는요. 이 육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곳에서 our power, 우리의 힘, 이 사랑의 힘을 주장하는 법은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런 배워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사실 혼자 하려면 포기하고 싶고 정말 안 하고 싶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싶고 그렇잖아요. 자꾸 힘드니까 둘이 손을 잡고 스트러글 같이 투쟁해 나가는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너무 설레는 말인데 그래서 to say I love you means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래요? Let the revolution begin. 혁명이요 시작되게 하라는 뜻이야. 이건 세 가지 차원에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누가 바뀌죠? 내가 바뀌어요. 말이 너무 조용한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험을 아직 많이 못 해봤나 봐요. 예. 어떤 방식이든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바뀌어요. 이거는 뭐 그 어디 교회 가서 이런 거 하면요, 막 누가 진정한 사랑을 했는지 금방 느껴져요. 막 눈빛이 초롱이면서 내가 바뀌어요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바뀌죠.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적 힘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힘이 저렇게 세상을 향해서 클레임, 주장이 되어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혁명, revol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비의 세상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생존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있고 사랑할 이유가 있고 또 사랑의 힘으로 바꿔나가야 할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어 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짧았는지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할까요? 예. 그 보통은 예배가 몇 시쯤 끝나요? 예, 그렇군요. 보통 이 시간에 끝난다고 하십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의 질의응답과 축도가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목사님 되게 힘드시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질의응답 막 하다가 갑자기 축도하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은 은혜스럽게 하기로 하고요. 혹시 현장 질문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그냥 가면 되지만 여러분은 질문하고 계속 이 지체,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질문이 있을까요? 네네. 예. 그 설득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그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항상 대답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대답 때문에 우리 남편도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도망갈까? 라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깨달은 건데, 이 사랑의 법칙은 나도 모르게 내가 조건으로 상대를 응시하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것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지만 스펙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스펙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 정도로만 합시다. 그쵸? 그분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아기 키우면서 막 이것저것 막 바깥일도 하다 보니까 막 거의 그 돌아버릴 상황에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야 이건 도망가는 게 상책인데 기도는 그죠. 애를 데리고 도망갈 것이냐 혼자 도망갈 것이냐 이런 거 굉장히 미안해요. 여러분 아직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막 결혼 이후에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좀 신중한 성격이라 5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뭐 중요한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법칙들을. 난 너무 세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놀랍게도 저는 이건 뭐 제가 모범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설득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굳이 말로 안 해줘도 주변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하다? 저 여자는 혼자 나가도 밥벌이 할 수 있는 여잔데 말하자면 그쵸? 여기 있는 게 더 불리한데? 뭐 그렇다고 남편이 막 그렇게 엄청 훌륭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등등등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저기 남아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후에 심지어 저희 이제 계속 같이 사는데 이 두 분이 그냥 다 크리스찬이 되시고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막 우리 남편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좋은 목사님인지는 어쨌든 근데 되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예뻐요. 제가 볼 땐 참 예쁜 목사님인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표현하자면 고생은 내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냥 힘으로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에로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아가페도 있고 필리아도 있어요. 즉 자기희생적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우정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건 열정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주장하기보다 살아낼 때 사실은 주변부터 바꿔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결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근데 다만 그건 조심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하면 내가 바꿔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이 주고 너를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하고 있는데 그걸 상대가 악용할 때 나의 바운더리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례하게 요구하기만 할 때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건 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매인 것 같아요. 저는 살아내는 거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사실 일단 패션, 열정적 사랑하고 합리적 사랑은 조합이 다른데요. 합리적 사랑은 그 열정에다가 의지가 더해져야 돼요. 헌신과 의지.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은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열정에다가 자기 헌신에다가 사실은 이 사람 하나만을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합리적 사랑을 내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건 의지도 일단은 놓은 거죠. 어쩌면 이 사람 한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나를 분석해 가는 거죠. 참고로 말하자면 제 MBTI는 INTJ. 그렇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F형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분석해 가는 거죠. 네.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걸로 얘기하면 금방 가더라고요. 즉, 난 일단 의지는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합리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왜냐면 조건을 따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너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 그 함의는 뭔가 하면 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상대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전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거는요. 그 극복은 혼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참 신비라서 둘이 마주보고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일종의 관계역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최소한 내가 그 합리적 조건을 따지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나 혼자만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상대는 낭만적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나에게 헌신하고 그쵸? 나를 건설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나만 내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진지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극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도하고 성찰하면서 나를 돌아볼 시간은 가져야죠. 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죄니까 빨리 극복하고 그 사람을 향해 낭만을 회복하세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건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짝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본인 당사자들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든지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든지 그 모든 케이스들이 너무나 재밌는 신기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가 그걸 어웨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어웨어한다는 얘기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자꾸 그렇게 계산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따지고 있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니잖아. 이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아니잖아. 어,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해나가는 거죠. 그거밖에 저는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걸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의 마지막이 너무나 진지하게 성찰하다가 헤어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조건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랑도 하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막 너무 사랑하는데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감정에 솔직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저는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최소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